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6월의 마지막 날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북인권 따져라. 자,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어제였죠. 개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냈는데요. 김영호 통일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절감하고 또 차관에도 외교부 북미국장 출신을 발탁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북한 김정은에게 인권을 따져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김영호 씨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통일부를 확 바꾸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드러나는 인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권익위도 개혁에 시동을 걸었는데 김홍일 위원장 부패 방지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차관에도 비서관 출신의 사람들을 5명이나 기용을 했습니다. 뭔가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개혁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약탈적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워라라고 이 비서관 출신들의 차관들을 저녁도 먹고 점심도 함께 하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군요. 과연 어떻게 앞으로 바뀌어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또 일본 간다. 민주당 의원들 얘기인데요. 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IAEA 사무총장이 내달 방한한다고 합니다. 민감한 우리나라의 어떤 사정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직접 방한해서 IAEA의 발표를 입장을 결과를 내놓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쯤 또다시 일본에 가서 항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안민석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 등이 주축이 된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일본에 또 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얘기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기시다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이고 다만 정부에서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4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문 보시죠. 5년 만에 무죄. 자, 어떤 내용인지 펼쳐보겠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지금 5년 동안에 걸쳐서 재판을 받아서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김 전 실장이 2014년 8월에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 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 어떤 입장을 답변서를 제출했었는데 이게 허위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는데 이게 허위가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난 겁니다. 국가안보실에서 관저에 발송한 11회의 이메일 보고와 3회의 서면 보고 등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기재된 내용이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결국 답변서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허위 사실이 없었다는 게 5년 만에 드디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을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신문 3개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의혹. 그것 때문에 구속 위기에 처했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새벽 구속을 면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는데 영장이 기각되고 그리고 구치소를 빠져나올 때는 박영수를 구속하라는 그런 요구도 빗발쳤다고 합니다. 자, 어제 오전 상황 그리고 오늘 새벽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전히 우리은행에 영향을 행사하신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진실 밝혀질 거라고 하셨는데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거예요? 화천대유 고민료랑 따님 받은 돈은 상관없는 건가 이번 의혹과는? 마지막 나가기 전에 한 말씀만 해주시죠.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혐의 전면 부인하신 거예요? 나경수! 나경수! 나경수!
진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당초 받은 금액도 크고 또 사안도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도 있어서 구속의 무게가 실렸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영장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양재식 전 특검보의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신병 확보 실패했고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이지만 수사의 차질이 전망되지만 뭔가 보강 수사를 거쳐서 다시 한번 재청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구자령 변호사님,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 지금 김만배 씨의 진술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 김만배 씨의 진술을 못 믿겠다는 법원의 판단입니까? 어떻게 못 믿겠다는 것보다는 사실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각할 때 보통 이제 소명이 안 됐다 이렇게 심플하게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한 건 정말 아슬아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검찰 수사가 그걸 극복 못할 정도로 부족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무죄 그러니까 영장 기각의 법리를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이게 저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전 영장실질심사할 때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이제 기각을 받을 때 큰 덩어리의 전체를 흔들진 못하더라도 큰 덩어리 어떤 거에 대해서 혐의 다툼에 대한 그 논란을 만들어야 돼요. 판사가 요거 좀 헷갈리는데 정도를 만들어 놔야지 그 뒤에 증거인멸에 이렇게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각 사유를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경제 범죄는 대부분이 혐의 상당성이나 중대성 여기서 거의 다 결론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툼의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만들어졌으면 변호인이 잘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검찰이 그걸 극복 못하고 그 수를 내다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보자면 남욱 변호사하고 박영수 특검은 굉장히 처음에 가까웠어요. 같은 로펌에 몸담을 정도의 사이였고 200억의 약속도 처음에 두 사람이 했던 건데 남욱에게서 김만배가 사업을 뺏어오면서 그 약속 해줘야 되니까 넘겨받아라고 남욱이랑 김만배 사이에 얘기가 됐는데 결국 김만배의 진술은 남욱과 박영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거 능력을 거기서 이제 한번 격화를 시키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그 약속이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했을 때 제가 변호인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사회 의장이었는데 거기서 직무 관련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결정적이었으면 왜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게 좌절됐겠느냐. 지급심사부에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틀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관계를 흐트리는 작업이 성공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방어 논리가 이 정도가 통했을 정도면은 검찰이 이걸 내다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질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앞으로도 재청구에 있어서는 커다란 이제 좀 핵심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호인의 방어도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준비도 부족했다. 뭐 이렇게 사실 이 정도는 내다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노동일 교수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어떤 50억 클럽의 의혹도 있기 때문에 같은 법관들 입장에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버리면 나중에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발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고려된 거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던데요. 뭐 사실은 아니겠죠. 예. 마지막 말이 그렇죠. 사실이 아니겠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판사들이 뭐 영장 심사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요거 지나고 나면 또 분명히 권순일 전 대법관 뭐 수사가 될 거야.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한번 기각됐던 적이 있었고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이렇게 검찰이 별로 열심히 수사 안 했다 이게 하니까 이제 구자령 변호사가 영장이 기각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권순일 전 대법관 얘기고 박영수 전 대법관 전 그 특검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검찰이 학업에 뜻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전부 꼼꼼히 보면은요 혐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 진술을 신문 결과에 비춰볼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요 증거가 지금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진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 증거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보강 증거, 글쎄 딸이 그 아파트 화천대에 근무했고 아파트를 특혜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억 원 퇴직금을 받았고 그것도 너무 지나친 액수고 거기다가 11억을 또 대여받았다? 네. 갚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대여금이 사실상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증거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고요. 특히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0일 날이었죠. 바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날이 언제였냐?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방치하다가 특검법이 상정되니까 부랴부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그 당시 언론을 다시 찾아보니까 그게 일반적인 언론의 시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속사정, 뭐 수사의 속내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 겉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보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앞으로 재청구하겠다. 뭐 재청구하려면 제대로 된 보강 수사를 통해서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딸의 특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영장 청구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만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유동규 씨는 과거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단순한 친분 관계로 돈을 약속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도왔다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유동규 씨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쉽게 나오지도 못했고 어쨌든 돈 앞에서는 모두가 1심 단결 검찰 출신이 네 분이고요. 한 분은 이제 대법관 출신이시고 한 분은 총장 출신이시고 한 분은 또 특검까지 이제 지내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김만배는 50억을 준다고 했을까? 이 사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친하다 그러면 공동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공통비라는 사업에서 필요했다. 이 사업을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도왔다. 자,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역시 당장 구속은 면했지만 과거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았던 상황에서 지금은 가짜 수산업자에 이어서 이번에 대장동까지 각종 비리에 연루가 되면서 몰락한 특검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됐습니다. 과거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수사 영역을 단정하거나 대상자의 지휘부활을 고려하지 않는 것.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한순간에 몰락한 특검으로 전락해버린 박영수 전 특검 보면서 어떤 생각 좀 드셨습니까? 참 저런 장면 보기 싫죠. 그 재계 저승사자라고 하고 또 가장 성공한 특검, 그래서 결국은 정권이 바뀌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큰 수사를 이끌었던 분인데 네. 국민들로부터 한동안 추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뭐 큰 비리, 작은 비리 다 연루돼 있습니다. 네, 네. 가짜 수산업자에게 그 아주 고가의 네. 외산 차량을 빌려서 제공하니까 그냥 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저는 이상했어요. 그 웬만하면은 아무리 친분이 있더라도 그런 차를 이렇게 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나는 이거 누려도 된다. 나는 그래도 된다. 아마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신 분 같고 지금도 보면은 오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결국 뭔가 연루돼 있다는 거. 이분 뒤를 보면 이렇게 돈과 연루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분이 검사 생활 또 특검 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다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의 속마음과 실제 하는 행동이 이게 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국민들께서 이건 뭐 정파 얘기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이 부분을 불편하게 보실 것이다. 다시는 저런 장면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금 화면 봤습니다만 당시에는 대단하다, 네. 정의로운 검사로 봤는데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제가 요즘 검사들한테 많이 놀래는 게 있습니다. 진짜로 많이 속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검사 출신들한테. 근데 저는 이번 그 두 분이 벌써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근데 검찰 수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받았던 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50억 뇌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잖아요. 뭐 20대입니까? 30대 초반의 나이요. 모든 국민이 뇌물로 받는데 그게 무죄가 났어요. 근데 곽상도 의원은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가 치솟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야4당이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결국 특검법,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특검법을 발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노주필님 말씀하신 대로 그제서야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50억 클럽 얘기는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대선 때 폭로가 된 내용입니다. 당시. 네. 근데 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특검이 뭡니까? 이분이 검사의 고위직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 함께 특검팀의 수장을 하셨고 그러면 이미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증거가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뒤늦게 했고 제가 기사로만 봤습니다만 강제 수사가 뭐가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네. 곽상도 의원이 이어가지고 또 박영수 특검까지 전 검사장까지 이렇게 영장도 기각되고 하면은 국민들 시선이 아니 검찰이 본인들 식구들은 또 감싸주는 거 아닌가, 뭐 권력과 가까우면 제대로 수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렇게 계속 검찰이 수사한다면은 대장동 50억 클럽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그래서 50억 클럽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또 보강 수사에서 재청구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찾아내고 벌해야겠죠. 한번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졌던 돈봉투 의혹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연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하는 말들을 쭉 들어보면 하나같이 좀 황당한 주장들이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송 전 대표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자기 아이폰 비번을 지금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 되자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엄한 잡대를 펴요. 자기 핸드폰 잊었다고 경찰들 동원해서 찾아내고 대한민국 국민이 핸드폰 잊으면 그렇게 찾아줍니까? 어쨌든 증거를 인멸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컴퓨터 같은 거 사무실이 정기적으로 그런 것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한 번씩 정리하는 거잖아요. 일반 사무실도 다. 왜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그래요? 도망가지도 않고 수사에 다 협조했고 핸드폰 다 제출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판사님들이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검찰 공화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 번도 제 휴대전화를 포맷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석 대변인 있으세요? 한 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습니까? 네, 핸드폰 바꿀 때 네. 원래 쓰던 거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 불안하잖아요. 제 정보가 갈까 봐. 그때. 그래서 초기화시키고 그렇게 한 적은 있는데 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한다니까 저는 그럼 좀 이 정보사회 이 핸드폰 사용법에 좀 미숙한 사람인가 하는 얘기 생각이 들고 참 그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까지 추락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송영길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두 사람 몫을 한다. 운동권 출신의 투쟁력이 있는 데다가 네. 사법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그런 이제 청년 정치인이 될 거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 기대대로 5선을 하고 인천광역시장을 하고 당대표를 하고 막판에 서울시장 후보까지 했습니다. 네. 그때 보여줬던 그 당당함은 전혀 지금 볼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너무 사람이 작아 보입니다. 네. 본인의 어떤 형사처벌 과정에서 그 뭔가 모면하려는 듯한 그 모면하게 급급해서 나오는 논리와 이성을 모두 상실한 저런 말들 이런 것들 결국 본인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송영길 대표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핸드폰 포맷도 다들 하지 않냐 이럴 때 다들 막 웃음이 터질 정도로 황당한 말씀이신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 한 번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전제가 뭐냐면 새로 샀을 때
그 백업을 해가지고 그대로 옮기고 팔 거는 안 쓰니까 포맷을 했다 이거거든요. 다들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연락처 정보, 뭐 메시지 이런 거 다 그대로 이제 옮기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그거 없어질까봐 백업도 하잖아요. 또 사무실에서도 뭐 한 달 단위로 뭐 다 포맷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 회사는 3중으로 백업하거든요. 혹시라도 날아갈까봐. 핸드폰도 저는 백업하고 여러 군데 백업을 해요. 없어질까봐. 네. 그래서 저 말씀은 정말 상식과 너무 먼 말씀이시고 그거에 대해서 핑계 대려고 한동훈 장관의 뭐 비번 안 알려준 거 이거 얘기하잖아요. 법적으로 너무 다른데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정말 형사사건이 위급하니까 정말 일반인 돼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이라는 거에서 너 혐의 저질렀어 안 저질렀어 비번 뭐야 증거 어디 있어 이런 거 물어볼 때 거부할 수 있는 게 헌법상 권리잖아요. 이거를 얘기하게 하려면 고문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독재 정권의 고문이 그래서 금지됐던 거고 고문하지 말라, 진술 강요하지 말라 그래서 과학 수사하고 포렌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렌식의 대상인 그 물적 증거 핸드폰에 대해서 폐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구속도 하고 증거인멸죄로도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엄연히 달라요. 근데 이거를 계속 섞어서 하시는 거는 국민들 헷갈리라 그러는 건데 눈높이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 고스톱 칠 때 패를 들었어요. 그냥 농담 삼아든 진짜든 나 패 뭐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진술 거부권이에요. 근데 송영길 대표처럼 핸드폰 폐기하거나 백업하지 이게 뭐냐면 밑장 빼기 한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해되시죠? 이 얘기 가지고 물타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포맷.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한 부분은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4월 24일 날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뭐 2달이 넘어갔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수사받겠다, 이제 검찰청에도 2번이나 갔었죠. 근데 이제 검사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하니까 답답함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더딘다는 지적도 하고 싶고 저는 이제 그 휴대폰 얘기 나왔을 때 한동훈 장관 비번 풀지 않은 거 이 얘기는 뭐 법리적으로 뭐 구자룡 변호사처럼 사건에 다루고 할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히 뭐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장관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수사 안 된 거는 본인 휴대폰 비번 풀지 않는 거가 뭐 죄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법무장관도 하시는데 일반 피의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적이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최근에는 또 무슨 장충체험 가서 휴대폰 잊어버렸는데 강력계 형사들이 투입됐어요. 그 일반인들 한번 전화 잊어버렸다고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파출소에다가 형사들이 웃습니다. 형사들이 강력범죄 다루러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이 가능한데 다만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12월에 파리로 출국할 때 저도 보니까 그때 갔을 때 학교에서 휴대폰은 학교에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뭐 이 수사가 불거지진 않았죠. 그래서 그 휴대폰을 폐기를 했고 그걸 쓰다가 4월 24일 들어오면서 그 학교에 반납을 하고 새로 구입한 거를 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휴대폰을 자주 이거 뭡니까? 포맷을 해본 적은 없고 저도 이제 휴대폰 바꿀 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국민들이 뭐 선뜻 동의 안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앞부분 얘기에서는 뭐 지적할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자룡 변호사님. 핸드폰 분실 관련된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제가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갔을 때 자리 맡으려고 가방이나 핸드폰 올려놓고 주문하러 갔다 올 때 있죠. 그때 그거 누가 집어가면 그게 절도잖아요. 절도예요. 지금 저 사건에서도 체육관에 나 의자에 놨는데라는 멘트까지도 영상에서 확인돼요. 내가 어디에 뒀는지 아는 물건을 그 재향군인께서 찾아주려는 목적이었지만 하여튼 집어갔어요. 그러면 좋은 목적인지 나쁜 목적인지 모르는 상태에 내 물건 누가 집어가면 당연히 절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현장에서 누가 집어갔어요라면 절도 사건,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국민 누구에게나 와요. 근데 전화해서 제 잃어버린 핸드폰 찾아주세요 이러면 웃어버리죠. 그러니까 분실이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데 분실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누가 집어간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휴대전화 포맷은 대부분 잘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분실의 개념이 아니라 그건 절도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강력계 형사들이 출동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잠깐 오고 갔습니다. 자, 어찌됐든 송 전 대표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포맷은 한 번씩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더니 과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주장했던 정경심 전 교수가 그 하드 디스크를 가져갔을 때 이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라고 했던 발언이 다시금 우리 귀에 자꾸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은 못 믿어요.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둬야 되는. 당연합니다. 이 복제가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네.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자, 증거 인멸 시도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당시에 2019년 9월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함으로써 굉장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노동희 교수님? 네, 뭐 비슷한 얘기 같으네요. 글쎄 저런 거를 어떻게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뭐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검찰이 저렇게 증거를 조작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뭐 범죄 집단이 저게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송 전 대표도 검찰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이 녹취록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네. 다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기들끼리의 뇌피셜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는 무슨 뭐 태블릿 PC 조작설에까지 올라타시는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걸 좀 살펴보면은요. 송 전 대표가 이제 그 재작년에 12월 달에 출국을 했잖아요. 갑자기. 네. 그럴 때 10월 달에 이정근 부총장이 구속되고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일부 기자들이 송 전 대표에게 그런 사실을 확인 취재를 했습니다. 이정근 부총장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확인 취재를 하니까 부랴부랴 출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그때 휴대전화를 파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자기가 그동안 쓰던 우리 다 얘기하셨지만 누가 휴대전화를 파기하거나 포맷을 합니까? 더 여기에 가도 모든 그 기록이 다 있고 모든 연락처가 다 있는데 휴대전화 바꿀 때도 혹시라도 이 자료 하나가 빠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내려받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과연 저런 걸 또 근데 믿는 분들이 계셔서 참 걱정입니다, 사실은. 동물농장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뉴스피크라 그래갖고 새로운 언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근데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새로운 언어를.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송 전 대표도 너무 이렇게 초조해하지 마시고 순서에 따라서 수사를 받을 것이고 그때 가서 뭐 법정에 가서 또는 검찰에 가서 좀 잘 방어 수단을 잘 강구하시면 되는 거지. 저렇게 막 얘기하시다 보면 본인 스스로 자꾸 이렇게 또 엉뚱한 트랩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뇌피셜입니까? 그럼 검찰이 그 녹취록을 조작했단 말입니까? 또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니고 법원에 가서 할 얘기다. 얘기하시고 있고. 태블릿 PC 조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이 한 얘기에 자꾸 이렇게 본인이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태블릿 PC 얘기가 나온 김에 태블릿 PC와 관련된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황당한 주장이기도 한데 과거 국정농단 당시에 최서원 씨가 주장했던 그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더더욱이 다급해졌거나 초조해졌거나 불안해졌거나 이런 해석들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태블릿 PC가 최서원이 거라면 빨리 최서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안 돌려주고 있어요. 증거 조작이 드러날까 봐.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내 PC라든지 핸드폰을 만약에 검찰에 압수수색하면 그것을 이미징을 뜨고 나서 돌려줘요. 개인 재산이잖아요. 근데 안 돌려주고 있다고 지금까지. 자기 범죄 수사를 받아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다른 분도 아닌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유감스럽기도 하고 저로서는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의 스탠스는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그 이제 하다 저기까지 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단순히 구속되고 처벌받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저런 게 아니라 본인 정치 생명이 끊기는 거, 본인이 원대한 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꺾여서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한 감정으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는 집단이다.
그 집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녹취 파일 관련한 모든 것들도 거짓일 수 있으니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은 굉장히 안심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얘기도 아니고 태블릿 PC 관련해서 이걸 조작서를 얘기를 하게 되면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네. 촛불 시위를 촉발했었던 그 시작부터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5년 탄생 과정에 있어서 맨 처음 출발 지점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 그 사실을 부정한다. 이렇게 되면 송영길 대표는 어디에도 편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본인 혼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 전 대표 또 변희재 씨와 유튜브 방송도 하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들어보고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변희재처럼 저렇게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겁도 없이 과감하게 발언한 사람이 없다. 윤석열, 한동훈을 고발까지 해놓고 저렇게 떠든 사람을 왜 안 구속시키고 있지?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스토커 범죄 딱 적용되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왜 참고 있냐 이거죠. 저는 지금도 탄핵은 불가피했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태블릿 PC 조작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진보 보수를 넘어서 증거를 조작한 것을 용인하면 되겠습니까? 악질, 저질, 괴담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이원석. 그럼 나도 고소하고 명예훼손으로 빨리 변희재 구속시키라고. 자, 저런 얘기들을 이제 쭉 했으면 뭐 비슷한 얘기들이죠. 뭐 다 증거 인멸이 지금 됐다.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 그게 다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막 꺼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자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근데 저거는 사법적으로 다 확인이 됐거든요. 대법원에서도 증거 능력에 대해서 문제 없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한 판결에서도 나왔어요. 네. 그리고 변희재 씨가 저 주장하다가 JTBC가 고발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실형 2년 받았어요. 구속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다 평가가 끝났는데 지금 이제 와서 저게 뭐 정파를 넘어서서 조작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 주장하시지. 그잖아요. 그때 주장 안 했던 건 본인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 왔고 사법적 판단도 내려졌는데 이제 와서 지금 마치 그게 뭐라도 있는 듯이 얘기하시는 거는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민주당이나 사실 민주당 지지층에게서도 지금 저거는 호응을 얻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네. 과거에 뭐 태극기 부대나 이쪽에서 주장했을 때도 사법적 판단 끝나고 그 내용은 사라졌는데 그거를 다급하다고 겨우 손잡고서 지금 주장하는 게 변희재 씨 쫓아가서 저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맥락 없이 이제는 막 던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셨나? 이런 생각만 들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들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김남국 의원입니다.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가 어제 화제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작년 6월 2일 날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사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국정감사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약 범죄 무리해서라도 범죄 수사에 있어서 디지털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중에 거래하신 거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몇 차례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제가 충분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장관님, 저희 많은 의원님 항상 자신의 곁에 뒀던 휴대전화, 언제나 틈만 나면 만지작거렸던 그 휴대전화, 그리고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했다고 비난이 쏟아지자 이제 교육위에 가서는 그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다분히 코인 상황을 어떤 그 논란을 의식하는 행동이라고 봐야겠죠, 노동현 교수님. 그렇죠. 다른 본인도 뭐 저렇게 필요하겠습니까? 보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마도 우리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혹시 무슨
중요한 뭐 메시지 들어온 거 없는데 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본인도 보도 내용 화면 봤을 거니까 본인도 막 의식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를 얘기하면서 뭐 충분히 사과했다. 뭐 그러니까 다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그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정말 평가받아야 할 그런 문제지 내가 사과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마 윤리심사위원회에서 뭐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게 뭐 거래 내역을 코인 거래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 사법적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니까 그 사법적 결과를 받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리심사와 사법심사는 다릅니다. 만약 사법심사 결과, 수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또 재판 결과를 보고 하겠다면 윤리심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거 기다려보고 그 결론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심사는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이 행한 뭐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 재산신고 허위로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코인 거래에서도 여러 가지 해명이 달랐잖아요. 많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사과했으니까 뭐 그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윤리심사위원으로서는 그걸 가지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휴대전화로 지금 여러 가지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휴대전화 포맷 얘기에서 또 한번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하다가 워낙 비난이 세게 몰아오자 아예 교육으로 가서는 휴대전화를 책상에도 올려두지 못하는 지금 뭐 사실 저희도 다 책상 위에 전화기 올려놓고 있지만 이런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고 다음 달 3일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윤리자문위가 열리는데 그때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내용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러 저희는 출발해 보죠. 자,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논란인데 지난 25일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사생활 폭로 글이 올라온 지 이제 4일 만에 어제 황의조 선수가 심경을 밝혔습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사생활과 관련해서 불법적 행동을 한 적은 없다. 그리고 글쓴이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하고 저를 협박한 범죄자이며 전혀 모르는 인물이다. 법적 대응 중이다. 선처는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보도 중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뛰던 시절에 숙소에 뒀던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라는 일을 소개했는데 이것 또한 황의조 선수가 황의조 선수의 전화기를 노린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황의조 선수가 국내하고 해외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자기 핸드폰이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 현지 휴대폰을 쓰더라도 국내에서 쓰던 휴대폰은 그대로 가져가서 유심만 빼서 이제 통화 기능 없이 공기계로 자기 정보는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 사진도 보고 찍고 뭐 동영상도 보고 이제 그렇게 통화 기능만 뺀 휴대폰 그대로의 기능을 다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2개를 쓰고 있었는데 그 공기계가 사진이나 영상물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숙소에서 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인데 그 숙소가 출입 통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외부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지금 이게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한국에 유포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 아닐 것인가라는 쪽으로 이제 지금 수사망이 좁혀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금전을 노리지는 않았지만 뭐 유포하겠다라면서 허위 사실을 버무려 가지고 공개한 건 악감정에서 비롯된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은가. 굉장히 가까운 쪽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어떤 사생활 논란 아직까지는 잠잠해지지 않고 있고 일이 더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 날지 한번 저희도 기다려 보죠. 자, 세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시 정치권으로 와서 민영배 의원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했던 얘기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영배 의원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봐요. 탄핵을 선하셨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뭐 그거는 해석을 편하게 하십시오. 예, 열어두겠습니다. 열어두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한 워딩인데 한민수 대변인님, 민주당 내에 민영배 의원 말고도 저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나 보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민영배 의원 개인 생각이죠. 그런 걸 뭐 무슨 당 차원의 논의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꺼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제 촛불혁명으로 했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럼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들이 나와야 되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저는 이제 대통령 말씀 들었는데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지적하듯이 전 대통령이 좀 도가 지나친 발언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당장 언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임 정부를 사실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건데,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의 수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수괴로부터 본인은 임명장을 2번 받았어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이거 이율 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전선언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네. 일본을 가가지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만나면서 이 종전선언 얘기를 대대적으로 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입니까? 이런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저는 충분히 비판도 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수 정부로. 하지만 정책을 비판할 수 있을진 몰라도 본인이 고위직으로 일했던 전임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 최초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사인한 노태우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이고, 통일 대박이라고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래서 말씀하실 때가 여기가 아무리 자유총연맹 자리라고 하더라도 네. 너무 선을 넘으셨다.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게. 한민수 대변인께서 그 대통령 탄핵 얘기가 민주당의 주된 생각이 아니라고 하셔서 굉장히 반갑고요. 다만 그 논리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반국가 세력이냐,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럼 또 그건 뭐냐 하시는 거는 논리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걸 지금 국내 정치 상황과 연결하는 거는 어려운 얘기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통일 대박은 전혀 그것과 맥락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윤 대통령이 얘기한 반국가 세력, 즉 국가 간이 무책임하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빨리 풀어라 북에 대해서, 그리고 종전선언하자, 이 얘기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은 이러한 주장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거기에 무슨 뭐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민주당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윤 대통령 그동안 발언 중에 보면은 전 정권에서 뭔가 지적할 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전 정권 동안 뭐 지난 5년 동안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없었고,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자유총연맹 기념식이었는데요. 자유총연맹이라는 곳은 과거의 이름이 반공연맹이었습니다. 반공연맹. 6.25를 맞아서 거기에 가서 기념사를 하는 과정에서 했다. 그래서 이 발언이 TPO라고 그러죠. 네. 언제 했느냐, 어디서 했느냐, 상황이 어땠느냐, 이 세 가지를 다 이 고려해서 이 발언의 취지를 살펴본다면 결코 전 정권이라든지 뭐 민주당을 겨냥해서 한 발언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게, 정부 여당이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과한 해석은 안 하시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도 TPO에 따른 해석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누구 어떤 주체를 찍어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떤 그 행위를 찍어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이용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종전선언은 반국가 세력만 주장한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리를 겨냥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예전에 그 선관위에서 내로남불 이런 거 플랜카드 걸면 민주당을 네네. 떠올리게, 거의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너무 발끈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가지고 독재 정권, 검사 독재다, 깡패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건 아예 대통령을 찍어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막말이고 발언에 문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좁혀가지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좀 이렇게 오래갈 내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전 언론이 그러면 우리 TV조선도 포함해서 네. 모든 언론이 대통령 저 발언을 나왔을 때 뭐 통신사 같은 경우는 속보로도 다 처리했습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저런 장소라고 하더라도 언론에서도 볼 때 모든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깔끔하게 이게 정리를 해야지 그게 아니다 우겨가지고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뭐 다른 나라 비슷하겠습니다만 국정 운영 능력과 국민 통합 능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하시는 제 국정 운영 능력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후하게 주지 않습니다만 국민 통합은 역대 보수든 진보든 모든 대통령이 그걸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좋지 못한 평가를 받더라도. 하지만 그러면 전임 정부 퇴임할 때까지도 그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그 정부와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라고까지 표현까지 했어요. 특정 인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수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거고 직전에는 총리실에 있는 자문기구 위원장이 그분도 검사인데 박인환 그 제도위원장은 문재인이는 간첩이다. 이런 말 한 직후에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적들을 좀 새겨 듣는 게 좋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30초만 얘기를 할게요. 국민 통합 말씀하셨는데요. 국민 통합과 정치권과의 어떤 관계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4.3 사태라든지 5.18 관련해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대했던 대통령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면 국민 통합 차원에서의 윤 대통령 행보는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지금 야당과의 관계가 안 좋은 이 상황을 국민 통합과 자꾸 연결지어서 윤 대통령이 통합 행보하지 않는다. 이 논리는 대단히 그 비약이 심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똑같은 유감을 좀 표했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얘기할 때마다 뭐 그쪽 저쪽 이런 식으로 자꾸 편가르기를 했고 또 행보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바로 돈 뿌리는 정책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유감스럽다. 이건 정파적 시각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파적 어떤 수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거. 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국가 원수라는 위치에서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런 점이 조금 문 대통령이 좀 유감스럽다. 그런 행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편가르기 행보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에 똑같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인식 저 동의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전방 지피를 폭파해버리고 북한은 똑같이 폭파했다는데 빈 지피를 폭파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검증하지 않고 전방 사단을 다 해체해버린 것들 굉장히 많고 굉장히 안보적인 우려가 있고 지금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얘기했지만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뭐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다 그걸 그냥 일반적인 얘기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얘기니까 조금은 대통령으로서는 굳이 그런 발언을 하실 필요는 없다. 네. 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우리는 좀 더 튼튼히 하자. 이런 얘기 정도로 하시면 좋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도 하고 뭐 많이 하니까 그런 쪽에 좀 맡겨놓는 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여기서 열띤 토론이 좀 이어졌고 윤 대통령이 어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장관급 인사 2명, 차관급 인사 13명을 지명했는데 취임 2년 차를 맞아서 국정 운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망한 인사라며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인사가 망사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릅니까? 구제불능의 인사입니다. 이번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입니다.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이러저러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건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미란 차관까지 비판하는 건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선수 출신으로 차관이 된 게 처음도 아니고 역대 이제 3번째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영 선수 최윤희 씨를 임명을 했었고 네. 그 세 분을 비교했을 때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뭐 굳이 비교하자면 장미란 선수가 세계를 제패하고 장기간 완전 1인 독주를 했었고 네. 선수로서의 커리어도 굉장히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네. 그 전임자들도 뭐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뭐 석사학위 정도 있는데 이분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가서 미국 석사를 또 받아오셨어요. 근데 선수로서의 커리어와 학자로서의 그런 연구 업적도 어느 면에서도 빠지지 않는 분인데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자격이 없다, 망사다 이렇게 하고 또 민주당 지지층에선 커뮤니티에 운동선수는 뇌에 뭐 등기업자 뭐 이렇게 정말 과격한 말까지.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체육학 박사학위 하나씩은 다 갖고서 얘기하시는 건지 정말 아무리 정치에 이게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에 큰 업적을 남긴 선수이자 후학을 양성하고 이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활동까지 하고 있는 이 분의 그렇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싸잡아 가지고 그걸 다 없애버리고서 비난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좀 잘한 인사 쪽에 속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미란 차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역도 영웅이고요. 그리고 선수 시절은 물론이고 은퇴 이후에도 능력을 인정받고 또 후배들이나 또 다른 선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장미란 차관 선수 시절 그리고 은퇴 후에 가졌던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냥 다치지 않고 잘 끝나서요. 그래도 운동할 수 있어서 올림픽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고요. 장미란이라는 사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정말 역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꿈을 꿀 수 있었고 또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그냥 저한테 이 주어진 그 시간들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않는 거.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이제 큰 일을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일이든지 준비가 되고 기회가 되면 저는 열심히 하고 싶고. 자,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장미란 차관의 어떤 모습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어제 인사가 있고 난 다음에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장 차관들이 꽤나 많은데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한동훈, 이영 이런 사람들 정치권 출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의 인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윤석 대변인께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도 제 해석인데요. 네. 국정 운영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 총선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네.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1년 정도 지난 이 정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총선 대비용으로 빼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새로 임명하는 그 과정을 지금 이 순간에 밟는다면은 네. 최소한 공백이 한 2-3달은 될 텐데 네. 그 사이에 국정 공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들 의사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6월 말 이 상황에서는 총선을 대비한 어떤 개각 이거는 시점상 빠르다고 보고요. 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총선 임박해서나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물론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말들도 참 많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번에 이런 인사를 내렸다라는 게 지금 윤희석 대변인의 해석이고 설명이었는데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다른 당이고 다른 당에 계신 분들이기도 하고 정권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분들이 뭐 더 좀 필요하다는 판단을 대통령이 했으니까 그런 인사를 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 뭐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뭐 민주당 인사가 망사라고 할 때 장미란 차관까지 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보다는요. 사실은 다른 분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국민들도 언론도 지적하고 있는 가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흡수 통일을 주장하고 김정은 타도를 하는데 정말 시키고 싶으면 차라리 뭐 어제 어느 분도 그러셨잖아요.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을 시키면 될 텐데 저런 분이 통일부 가서 남북 교류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부패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BBK, 다스, 도곡동 땅, 이명박 대통령의 이 모든 혐의를 무혐의 내리신 분이에요. 이분이 가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국가인재개발원장입니까?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같은 극우 유튜버입니다. 그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인들을 생체 실험했다고 주장한 분이에요.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이 우리 촛불혁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을 하신 분. 이런 분이 5급 이상 공무원들의 교육을 총괄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고요. 그리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설이 지금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은 저 정당에는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 민주당에서도 뭐 저기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무소속 혹은 신당으로 뭐 나가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여의도는 다 까마귀고 저거들은 다 백로라고 하는 사람들 예. 그 신당 못 만들어요. 시민운동을 했다든가 뭐 난 별로 속은 뒤집어보면 더 검은 놈도 많더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럼 무소속은요? 그 뭐 떨어지려고 나가나요? 기호 1, 2번 안 달고는 그 뭐 어렵죠. 기호 1, 2번 안 달면 어렵다. 신당 창당은 뭐 사실상 안 할 게 뻔해 보인다라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주장이고 그리고 나가더라도 민주당으로 나가고 싶은데 결국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참 뭐 소탈하시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 뭐 오래 몸담으셨으니까 뭐 번뜩이는 해안이 있고 뭐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보고 만약 500원 걸으라면 저는 출마한다에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까지 근거가 더 쓰셔도 출마한다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과거와 조금 다른 적이 더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 신당 창당한다면 예를 들면 DJ, YS 이런 식으로 막 지역 기반 탄탄하고 돈이 있고 또 뭐 대선 주자급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냥 선거에서 몇 명 비례대표 당선시킬 목적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번 봤지 않습니까? 그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몇 명 모여서 뭐 탄탄한 지지자 뭐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적어도 뭐 비례대표 상위 순번 몇 명은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도 만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와는 조금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국 전 교수 저는 지금 굉장히 출마하고 싶을 겁니다.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고 싶을 겁니다. 왜? 지금 조국 전 교수는 할 게 없어요. 교수 파면됐잖아요. 1년 내내 북콘서트만 하고 다닐 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좀 이상한 그런 멘탈리티가 있죠. 자기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선거나가 출마해서 당선되면 뭐 면죄부를 받았다든가 국민들이 나를 인정해줬다든가 명예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2년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는 뭐 내년 총선까지 절대 안 날 거니까 당선되면 명예회복되었다 생각할 거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혹시 조금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갖고 당선되면 이런 희망도 있을 거니까 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것이고 무소속이라도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신당 그런 가능성도 있고 출마도 무소속이라도 강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준연동형 비례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문제점이 많다라고 아마 여야도 다 함께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도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이 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여서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부터 국회 법사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 보고서 결재 과정을 놓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야당 의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 감사 보고서가 조은석 주심위원에게 넘어가면 조은석 주심위원의 컴퓨터에는 2가지의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버튼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그분이 당군 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모니터상에서 열람을 했냐는 거예요. 말 돌리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왜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종이 본 거는 제가 확실히 보고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차례요. 자, 열람 한 주 동안 보셨습니다. 열람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완료가 되고 통상의 경우 보통 한 제가 시간도 열람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태도가 너무 불리합니다. 그걸 그렇게 실컷 보시고 안 누르는 분은 74년 만에 처음입니다.
저분만 왜 그러시는지 뭐 눌러낸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열람 버튼을 안 누른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의결된 데 원안에서 많이 일탈한 겁니다. 권한 범위를 넘어서 감사위원회 주인이 요구를 했고 누구고 강요했고 감사위원회 감사원 주인이 심리적으로 누굽니까? 너무 유병호 힘들었습니다. 사무총장이 주인입니까? 현장에서 왜 거기 피땀 감사위원회 흘리는 안 직원들이 들어갑니까? 주인입니다. 당원의례를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습니다. 조은석 의원이 1965년생입니다. 무슨 당규 그리고 기자들 미래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전현희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에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저런 답변 태도가 6월 그 자체가 1일 회의록에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저희들 모여하시는 게 맞습니까? 뭐라고요? 모해.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은 결국 유병호 사무총장이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유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다. 조은석 위원이 수차례 열람하고도 의도적으로 열람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라고 서로 이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누구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일단 저 과정에서 저도 궁금한 게 그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는 그거잖아요. 문서상으로 종이로 출력된 거를 수차례 열람한 바가 있다. 조은석 위원이. 그런데 지금 김의겸 의원 얘기는 컴퓨터 모니터상에 열람, 그다음에 반려 버튼 2개가 있는데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 감사 보고서는 주심인 감사위원 조은석의 열람 버튼이 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그 효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관계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두 분의 얘기가 물려가지고 자막이 없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는 종이로 다 봐놓고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방해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 네.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주신 감사위원이 인정을 안 한 것을 사무총장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니까 지금 저 과정에서 제가 뭐 누구가 맞다 하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네. 진짜 저도 궁금한 이 사항, 열람 버튼을 컴퓨터상에서 누르지 않았을 때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누가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명식 대변인님.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 보도를 보니까 정말로 이 결제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네. 모니터상에 네네.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더라고요. 음란이 음란으로 있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우리 당에서도 이 유병호 사무총장을 이 감사원법 위반, 이런 뭐 직권남용 등의 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이 감사 보고서가 조작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의혹들이. 그래서 공수처에다 고발을 해놨습니다. 하니까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서 하나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이분이 거의 뭐 사무총장인데 네. 뭐 감사원장에게, 주재원장에게 답변을 이렇게 하라고 메모까지 건네는 게 또 이제 국회에서 드러났더라고요. 네네. 전 저번에 저런, 제가 뭐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다 방송되고 하는데 저런 부분들의 어떤 태도랄지 이런 말씀하신 거 보면은 마치 싸움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면박을 주거나. 근데 저렇게 하는 게 말 그대로 지금 저분 하나 때문에 거의 감사원이 유병호의 감사원이 돼버렸다는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어떤 국회에서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태도도 지금 말씀되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좀 잘 설명을 하면 될 거를 자기가 뭐 단군 일에 제일 많이 봤다는 둥. 근데 조은석 감사위원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를 패싱하고 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까지 하는 게, 글쎄요. 자기들이 감사원장이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윤석열 정부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런 태도가. 알겠습니다. 뭐 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어떤 태도나 이런 발언 내용들 참 논란을 많이 일으켰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공방에 벌어졌던 답변 태도, 그 모습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감사원 같은 헌법기관, 사정기관의 주요 간부가 자기 확신에 빠져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게 그런 걸 갖고 여쭤볼게요. 예, 객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사무총장이 객관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감사원 사무처의 관리감독 책임자가 누굽니까? 저입니다.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잘 모르고 지금 앉아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월권을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책임자가 아니고요. 원장의 명을 받아서
저희가 당연히 원장님의 명을 받는 거고요. 사무처 지휘감독 다 듣고 말씀하시라고요.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불법이네, 중범죄네, 기망이네 이런 얘기들 계속 남발하고 있어요. 지금 단군일의 저런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에서 저런 식으로 위원들을 겁박하고 나대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유병호 사무총장의 발언 태도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최강욱 의원의 질문 태도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사실 뭐 최강욱 의원은 질의할 때마다 저런 충돌 상황을 많이 벌려가지고 마일리지를 많이 쌓았잖아요. 저분이 상대방 답변 태도 지적할 정도의 지금 본인의 그런 고급스러운 의정 활동을 하셨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굉장히 강성인 건 맞는데 뭐 정파를 가리지 않고 업무를 그렇게 해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국정농단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행해가지고 또 그때는 그거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러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열람이냐 아니냐, 서류로는 받냐 아니냐 요것만 하면 되거든요. 보통 법에는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열람 버튼 눌러야 열람으로 인정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열람했는지는 전자로도 볼 수 있지만 서류로도 볼 수 있고 똑같아요. 효력은. 그러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이 패싱이라 그러면은 서류로도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 구체적 사실관계는 감사위원 쪽에서 나온 얘기 가지고 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류로라도 봤다면 열람 결제 버튼 누르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예, 열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법률적인 얘기가 좀 들어봤는데 하여튼 이 논란이 있어서 어제 좀 시끄러웠고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만큼 뭐 아주 짤막했지만 정신없는 어제 국회 법사위였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